배가린의 첫 검은 왼쪽 아래에서 비스듬히 솟았다. 구사량의 손목을 노리는 듯하던 검끝이 중간에서 세 갈래로 흔들렸다. 첫째는 어깨를 눌렀고 둘째는 옆구리를 베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뒤로 빠질 퇴로에 먼저 닿았다. 매화 13검의 첫 연환식이었다. 구사량은 발끝으로 비무대 바닥을 밀어 세 검을 모두 피했다. 흰 장포 자락 하나만 얇게 잘려 바람에 날렸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순간 구사량의 검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솟았다. 검끝이 세 갈래로 갈라졌고 손목을 꺾는 순간과 발을 빼는 폭까지 배가린의 것과 같았다. 관중석에서 우레 같은 탄성이 터졌다. 정말 한번 보고 익혔다. 어느 쪽이 진짜 매화검이지? 배가린은 상체를 반치씩 비틀어 되돌아온 새 검을 흘렸다. 구사량이 보여준 것은 모양만 흉내낸 허초가 아니었다. 검의 빠르기와 힘을 싣는 순간 마지막 퇴로를 막는 위치까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구사량은 배가린이 물러난 자리까지 따라 들어왔다. 보았소? 이제 화산이 둘이군. 아니요. 배가린이 검을 세우며 담담하게 답했다. 검 두 자루가 있을 뿐이요. 두 번째 공방은 첫 번째보다 2배는 빨랐다. 배가린이 매화 13검의 연환식을 펼치자 구사량은 처음 세 수를 피했다. 네 번째 수부터는 피하지 않고 같은 검로를 정면으로 겹쳤다. 검과 검이 허공에서 연달아 부딪혔다. 흰 소매와 칼자루의 붉은 술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고 발끝이 비무대 위에 그리는 원까지 닮았다. 10번째 합이 지나자 관중은 어느 검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구분하지 못했다. 비무대 아래에 세워진 철학문 병사 하나도 넋을 잃고 두 검을 바라보았다. 그가 배운 살초에는 저렇게 물러나는 길도 옆 사람의 빈틈을 막는 수법도 없었다. 죽이는 부분만 잘라 배웠던 병사의 눈에 처음으로 하나의 무공이 온전히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지는 두 검의 차이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구사량의 매화는 상대가 쓰러질 때마다 더 빠르고 깊어졌다. 그의 눈에는 배가린과 자기 검밖에 없었다. 배가린의 매화는 비무대 가장자리의 병사 쪽으로 칼끝이 향할 때마다 한 치씩 짧아졌다. 구사량의 검이 빗나가면 뒤에 병사가 다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같은 검로였으나 두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달랐다. 한쪽은 이기기 위해 빈틈을 찾았다. 다른 한쪽은 다치지 않아야 할 사람의 자리까지 보고 있었다. 진삼이 비싼 의자의 등받이에서 몸을 떼 앞으로 기울였다. 죽은 저자가 정말 매화검을 다 익힌 겁니까? 제갈지는 턱을 갠 채 검끝만 쫓았다. 아니,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본 것을 순서대로 돌려주고 있어. 자기 검을 쓰는 게 아니라 배가린이 먼저 그려준 길을 밟는 거야. 저 정도로 정확하면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확히 흉내낼수록 다음에 갈 곳을 알기 쉽지. 진삼은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넌 검보다 샘을 오래 봤으니까. 샘은 흉내만 내면 반드시 틀립니다. 왜 그 수가 나왔는지 모르면 장부 한 장 못 넘깁니다. 제갈진의 입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놈도 곧 틀려. 구사량은 배가린이 펼친 검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가 먼저 길을 만들지는 않았다. 배가린이 찌르면 찌르고 돌면 돌았다. 그녀의 칼끝이 높아질수록 그의 검도 높아졌다. 배가린은 13번째 검을 앞두고 갑자기 멈췄다. 구사량의 검도 반박자 늦게 멎었다. 먼저 가야 할 곳을 잃은 칼끝이 허공에서 작게 흔들렸다. 왜 끝까지 펼치지 않소? 당신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겁이 났군. 확인한 것이오. 배가린은 화려하게 벌어졌던 검새를 모두 거두었다. 발을 어깨너비로 놓고 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화산에 막 입문한 어린 제자도 첫날 배우는 평범한 기수식이었다. 관중 사이에서 야유가 터졌다. 기수식으로 돌아갔다. 매화선자가 수세에 몰렸어. 구사량은 자신감 어린 웃음을 되찾고 같은 자세를 취했다.
첫날 배운 검으로 나를 꺾겠다는 것이오? 내가 첫날 배운 것은 남을 베는 법이 아니었소. 배가린의 눈앞에 오래전 화산의 연무장이 떠올랐다. 키가 작은 사매가 겨울 연무장에서 목검을 놓쳤다. 맞은편 제자의 칼이 멈추지 못하고 얼굴로 떨어졌다. 어린 배가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걸음 들어가 검등으로 그 칼을 받았다. 그날 사부가 고쳐준 것은 손목의 각도가 아니었다. 첫날 사부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먼저 앞에 서라. 그 한 걸음이 화상검의 시작이었다. 배가린이 움직였다. 구사량도 따라 움직였다. 두 사람의 첫 발은 같았다. 두 번째 발에서 달라졌다. 배가리는 구사량을 향해 곧장 가지 않았다. 비무대 가장자리에 세워진 철학문 병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구사량은 같은 검로를 되돌렸지만 그의 앞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없었다. 그의 검이 빈 곳으로 한치 더 뻗었다. 배가린의 겉면이 옆에서 벼락처럼 부딪혔다. 구사량의 손목이 위로 들렸다. 배가린은 훤히 열린 그의 가슴을 베지 않고 검자루로 단단히 밀어냈다. 구사량이 세 걸음이나 물러나 비무대 난간에 발을 걸쳤다. 장터가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다. 상대를 앞에 두고 다른 곳을 보는 것이 화상검이요? 당신이 내 뒤에 사람을 노렸으니 그곳이 내 앞이 된 것이요. 말장난이군. 구사량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배가린의 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앞서 훔쳐본 연한식 세 가지를 억지로 뒤섞었다. 화산의 찌르기 뒤에 점창의 쾌검이 붙었고 청성의 유검이 허리를 노렸다.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검들이 빠르게 하나로 이어졌다. 배가린의 소매 끝이 길게 잘려나갔다. 관중이 다시 함성을 질렀고 구사량의 입가에 웃음이 돌아왔다. 내 검에는 문파가 12이요. 그러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요. 배가린의 검이 짧게 울었다. 구사량의 세수가 완전히 이어지기도 전에 검등이 그의 손목을 때렸다. 방향을 바꾸려 하자 검집이 무릎을 눌렀고 물러나는 발끝 앞에는 어느새 칼날이 꽂혀 있었다. 한수마다 다른 문파를 고르는 동안 구사량의 움직임은 한 박자씩 늦어졌다. 한 번 본 검은 따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가리는 더 이상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검을 쓰지 않았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순간의 판단은 눈으로 훔쳐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비무대 아래에서 둔탁한 쇠사슬 소리가 울렸다. 구사량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발밑으로 향했다. 배가리는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매화검의 차가운 끝이 어느새 그의 목 앞에 멎어 있었다. 아래에 누가 있소? 구사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뒤꿈치로 비무대의 널빤지를 3번 두드렸다. 배가린의 발밑에서 숨겨진 문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비무대 바닥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좌우로 갈라졌다. 배가린의 발밑이 사라졌다. 그녀는 떨어지는 대신 매화검을 널빤지 틈에 깊숙이 박았다. 검신이 휘어지는 힘을 이용해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린 뒤 아직 남아있는 비무대 가장자리로 가볍게 내려섰다. 열린 구멍 아래에서 쇠사슬 감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승강틀이 올라오며 사슬에 묶인 병사 6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학문과 청아문, 금사문의 복장을 입은 자들이었다. 손에는 날이 선 병기를 쥐고 있었으나 목에는 검은 쇠고리가 채워져 있었다. 쇠고리마다 가는 줄이 이어져 비무대 아래에 도르래로 내려갔다. 칼을 놓거나 명령을 거역하면 줄을 당겨 목을 꺾는 장치였다. 구사량은 뒤로 물러나 6사람 사이에 몸을 숨겼다. 칼을 든 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겠다고 했지? 그가 손가락을 튕겼다. 비무대 아래에서 줄을 잡은 교련병들이 동시에 힘을 주었다. 6병사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쇠고리 아래로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면 잘 구분해 보시오. 북이 울리자 병사들이 배가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첫 병사의 대검은 빨랐으나 허리가 떠 있었다. 배가린은 칼날을 반치 옆으로 피하고
겉면으로 팔꿈치를 밀었다. 힘의 방향이 어긋난 대검이 비무대 바닥을 찍었다. 옆구리로 장봉이 파고들었다. 배가리는 봉을 발판처럼 밟아 몸을 띄운 뒤 병사의 어깨를 검집으로 쳤다. 뼈를 부수지 않을 만큼만. 다시 숨을 쉬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그러나 구사량의 검은 그 빈틈마다 병사들의 몸 뒤에서 튀어나왔다. 배가린이 대검을 든 자를 베지 않으려고 손목을 틀수록 그의 칼은 한 치씩 가까워졌다. 검끝이 배가린의 뺨을 스쳤다. 흰 피부 위로 가느다란 핏줄이 맺혔다. 관중석에서 제갈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발이 비무대를 향하기 직전 비영의 전음이 귀에 닿았다. 주군. 지하 입구를 찾았습니다. 지금 열겠습니다. 제갈진은 다시 앉지 않았지만 비무대에도 오르지 않았다. 배가린. 평소에 매화선자나 도사님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 배가린은 돌아보지 않았다. 알고 있소. 짧은 대답이었다. 제갈진이 나서면 구사량은 한수를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비무대 아래의 교련병들이 줄을 당기면 병사 6의 목도 함께 꺾인다. 배가리는 매화검을 뒤집었다. 나를 자기 팔 쪽으로 향하게 하고 검등과 검집을 바깥으로 세웠다. 그리고 6사람 사이로 몸을 던졌다. 겉면이 손목을 밀고 검집이 무릎 뒤를 눌렀다. 발끝이 창대를 걷어 올렸고 어깨가 대검의 궤적을 비틀었다. 6병기의 날이 배가린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어느 하나 주인의 몸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병사들이 한 명씩 쓰러졌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 마지막 병사의 칼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구사량이 그의 어깨를 밟고 높이 뛰어올랐다. 끝이오. 화산의 낭매일섬이었다. 조금 전 배가린이 13번째 수에서 펼치려다 거둔 마지막 절초. 구사량은 보지 못한 뒷부분을 지금껏 훔친 다른 문파의 검로로 이어붙였다. 그래서 틀렸다. 낭매일섬은 떨어지는 꽃을 쫓는 검이 아니었다. 꽃 아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로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한 걸음이 핵심이었다. 배가린의 왼발은 이미 구사량의 검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가 손목을 돌렸다. 검광 하나가 구사량의 가슴을 가로질렀다. 피는 튀지 않았다. 대신 흰 장포의 왼쪽 소매와 몸에 달아놓은 문파 매듭 12개가 한꺼번에 잘려 허공으로 날아갔다. 남악의 매듭이 철학문의 깃발 아래로 떨어지고 화산의 매듭은 진삼의 발치까지 굴러갔다. 구사량의 검이 손을 벗어나 바닥을 굴렀다. 배가린의 칼끝은 그의 목을 대에 닿아 있었다. 당신이 진 것이오. 구사량은 잘린 소매와 흩어진 매듭들을 내려다보았다. 목을 베지 않고도 이겼다고 할 셈이오? 당신이 이름을 걸었으니 이름이 떨어졌으면 충분하오. 배가리는 검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오. 구사량의 얼굴에서 마지막 웃음마저 사라졌다. 그는 비무대 아래를 향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교련병 하나가 쇠고리줄을 더 세게 당기려 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이 그의 손등을 꿰뚫고 도르래 나무판에 박혔다. 제갈진이 빈손을 가볍게 털었다. 비무는 끝났어. 그가 구사량을 보며 말했다. 뒤끝이 길면 목숨도 짧아진다. 구사량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배가리는 쓰러진 병사들의 쇠고리를 살폈다. 잠금장치가 비무대 아래의 승강틀과 이어져 있어 위에서는 검으로 자를 수 없었다. 억지로 끊으면 쇠고리부터 조여들 구조였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병사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병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구사량을 보고 관중을 보고 자기 몸에 걸친 철학문 옷을 내려다보았다. 6번입니다. 그것은 자리 번호요. 당신의 이름을 묻고 있소. 병사의 입술이 떨렸다. 장장목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한 얼굴이었다. 그 말이 나오자 옆에 쓰러져 있던 병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저는 곽두입니다. 다른 이가 뒤를 이었다. 임천, 주설입니다.
강우요. 허련이요. 6 사람은 북소리도 교령관의 지시도 없이 차례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비무대 아래의 교령관들은 그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들의 장부에는 병기와 번호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신 관중석에서 진삼이 작은 장부를 꺼냈다. 장목, 곽두, 임천, 주설, 강우, 허련.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씩 아무 값도 붙이지 않고 적었다. 배가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목, 당신에게 이 옷을 입힌 자와 당신을 같은 죄로 보지 않겠소. 그녀는 관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훔친 무공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린 병사를 베지는 않겠소. 칼을 장사한 자와 그 칼을 들지 않으면 밥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르오.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 7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에는 정무원로회의 배곡패가 달려 있었다. 청성의 원로 위지학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매화선자. 노인의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다. 문파의 절초를 훔쳐 익힌 자를 감싸겠다는 말이오. 비전이 천하에 퍼지면 강호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시오. 배가린이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호의 근본이 사람보다 먼저였소? 화산의 제자가 원로회에 칼을 겨누는가? 아니오. 배가리는 비무대 위에서 쇠고리에 목이 졸린 병사들을 가리켰다. 칼이 향해야 할 곳을 묻는 것이오. 바로 그 순간 장터 서쪽에서 붉은 봉화 하나가 솟았다. 지하의 문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구사량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제갈지는 웃지 않았다. 위에서는 비무가 끝났다. 이제 비무대 아래에 갇힌 사람들을 데려올 차례였다. 백병성 지하에는 매화가 피지 않았다. 비무대 위에서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천장의 먼지가 후두득 떨어졌고 그 아래 사람들은 환호 대신 쇠사슬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누군가 한 수를 펼치면 아래에서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되풀이했다. 비영은 술창고 바닥의 쇠고리를 곧장 당기지 않았다. 고리 옆에 난 바늘구멍을 찾은 뒤 머리카락보다 가는 철사를 밀어 넣었다. 철사 끝이 잠금쇠에 닿으려는 순간 바닥 아래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다. 잠금쇠가 안쪽에서 풀렸다. 바닥문이 손가락 2마디만큼 들리고 그 틈으로 진백의 눈이 나타났다. 비영 교관님, 아래 복도에 경비 8입니다. 비영이 불러들인 진백과 도겸은 전날 밤 황목진에 도착했다. 도겸은 성 밖의 퇴로와 궁수 자리를 살폈고 진백은 해가 뜨기 전부터 버려진 배수로를 타고 지하에 숨어들었다. 감옥은 셋입니다. 감옥 안에 17, 중앙 비무대의 승강틀에 6이 묶여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7입니다. 기록고는 맞은편 복도 끝입니다. 감옥보다 경비가 많습니다. 비영은 생각하는데 한 호흡도 쓰지 않았다. 감옥부터 연다. 예. 2 사람은 바닥문 아래로 몸을 내렸다. 지하는 지상에서 짐작한 것보다 훨씬 넓었다. 사람 2이 껴안아도 모자랄 굵은 기둥들이 비무대를 받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쇠창살과 교련실이 미로처럼 이어졌다. 벽에는 사람 이름 대신 병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으며 복도마다 다른 문파의 초식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감옥에는 늙은 무인들이 갇혀 있었다. 손가락이 반대쪽으로 꺾인 검객, 어깨에 불침 자국이 가득한 창수, 한쪽 눈을 붕대로 가린 여도사. 그들은 바닥에 앉아서도 벽에 등을 대지 않았다. 언제 다시 끌려나갈지 몰라 무너진 허리를 억지로 세운 자세였다. 2번째 감옥에는 15을 넘기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자기 문파 복장을 입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과 병기를 억지로 들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같은 자리가 여러 번 찢어져 피딱지가 겹쳐 있었다. 벽에는 흰 선이 빼곡했다. 초식을 틀린 횟수가 아니라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 횟수였다. 어떤 칸은 천을 넘겼고 어떤 칸은 중간에서 갑자기 끊겼다. 끊긴 선 아래에는 이름 대신 팩이라는 2글자만 적혀 있었다. 진백의 시선이 잠깐 그 글자에 머물렀다.
노예 투기장에서 다쳐 팔리지 않게 된 아이에게 찍던 낙인과 다르지 않았다. 노예 시장과 똑같습니다. 다르다. 비영이 복도 끝에서 붓을 휘두르는 교령관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사람뿐 아니라 돌아갈 문파의 이름까지 훔쳤다. 진백의 손 안에서 단도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러면 이름을 빼앗은 자들부터 죽이겠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비영의 눈이 감옥문과 경비의 수를 차례로 훑었다. 사람부터 내보내. 죽이는 건 그 다음이다. 예, 교관님. 세 번째 감옥에서는 늙은 사부가 어린 제자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초식을 펼치고 있었다. 아이는 울 기력도 없는지 입만 벌린 채 팔이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갔다. 철창 밖에 교령관이 붓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마지막 발이 또 다르다. 제자의 목이 꺾이는 꼴을 봐야 제대로 기억하겠나? 비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교령관 곁에는 경비셋이 있었다. 진백이 손가락으로 오른쪽 둘을 가리켰고 비영은 가운데 경비를 눈에 담았다. 진백이 기둥을 밟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몸이 들보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다. 비영은 몸을 숨길 생각도 없이 복도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경비 하나가 그녀를 발견했다. 누구? 말이 끝나기 전에 비영의 검이 목을 지나갔다. 경비의 몸이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 경비가 칼을 뽑았다. 그 머리 위에서 진백이 떨어졌다. 단도가 뒤통수를 꿰뚫었다. 마지막 경비는 비명을 지르며 벽의 종줄로 손을 뻗었다. 비영의 발끝에서 날아간 칼집이 손목을 부쉈다. 그가 고통에 몸을 돌리는 순간 검끝이 심장을 찔렀다. 세 사람 모두 바닥에 닿기까지 새 호흡도 걸리지 않았다. 교령관이 붓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들었다. 살려주시오. 나는 시키는 대로 기록만 했소. 비영은 철창 안의 아이를 보았다. 왼팔은 어깨에서 빠져 축 늘어져 있었고 교령관의 탁자에는 팔을 몇 번 더 꺾으면 정확한 각도가 나오는지 적혀 있었다. 기록은 끝났다. 검빛이 짧게 번쩍였다. 교령관은 자기 장부 위로 쓰러졌다. 진백은 곧바로 시신의 허리에서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다. 자물쇠 셋이 차례로 열렸으나 쇠창살 안의 사람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늙은 검객이 비영에 피 묻은 검을 경계했다. 누가 보냈소? 나갈 수 있는 사람부터 일어나십시오. 어느 문파요? 천례각입니다. 아이 하나가 벽에 붙은 채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또 무공을 내놓으라는 곳입니까? 비영은 검에 묻은 피를 교령관의 옷자락으로 닦아 칼집에 넣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합니까? 질문은 밖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그러나 비영은 탈구된 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소매를 찢어 팔을 몸에 고정하고 아이가 아프지 않게 숨을 맞춘 뒤 직접 등에 업었다. 늙은 검객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진백이 복도 끝에 붉은 등을 가리켰다. 교관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붉은 등이 두 번 깜빡였다. 지하 침입을 알리는 경보였다. 너는 위로 가라. 신호수를 끊겠습니다. 끄는 뒤 서문을 열어. 도겸이 밖에서 기다린다. 예. 교관님. 진백은 기둥을 밟고 위쪽 통로로 사라졌다. 비영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경비의 병기를 나눠주었다.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지팡이로 쓰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지키라고 쥐어준 것이었다. 앞에 문을 지나면 길이 둘입니다. 왼쪽은 기록고 오른쪽은 서문으로 이어집니다. 늙은 검객이 왼쪽 복도를 바라보았다. 기록고에 우리 문파 비급이 있소. 압니다. 그것을 두고 갈 수는 없소. 사부와 사형들의 마지막 글이요. 비영의 등에 엎인 아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의 다리를 더 단단히 받쳐들었다. 비급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불타 사라지면 끝이요. 사람이 죽어도 끝입니다. 비영은 오른쪽 길로 몸을 돌렸다. 지금은 사람부터 나갑니다.
늙은 검객은 기록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다가 멈췄다. 한참 뒤 부상한 동료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비영의 뒤를 따랐다. 지상에서 거대한 함성이 울렸다. 베가린의 검이 구사량의 소매와 12문파의 매듭을 한꺼번에 자른 순간이었다. 그 함성에 맞춰 진백이 백병성의 지붕 위로 솟구쳤다. 봉화대 앞 신호수가 깃발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단도가 목을 갈랐다. 진백은 쓰러지는 몸을 받아 바닥에 소리 없이 눕혔다. 이어 백병성의 경보 방향으로 놓인 붉은 봉화통을 반대편인 서쪽으로 돌렸다. 불길이 장터 위로 솟구쳤다. 그것은 백병성의 경보가 아니었다. 성 밖의 도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서문을 열라는 신호. 그리고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서쪽 봉화가 치솟은 순간 백병성의 내문이 일제히 움직였다. 도르래가 돌아가고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열린 문으로 몰려가던 상인들이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장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련병들은 지하 비무대로 달려들었다. 진삼은 그 혼란을 지켜보다가 반대쪽으로 뛰었다. 아랑아, 따라와라. 어디 가는데요? 사람이 몰리는 곳을 비우려면 더 비싼 곳에 불을 붙여야지. 그가 올라선 곳은 비무대 옆 경매 단상이었다. 진삼은 탁자 위에 놓인 금빛 종을 집어 세 차례 힘껏 울렸다. 백병규범 원본 12권이 동쪽 병기고에서 비밀 경매에 나옵니다. 교련병들의 발소리보다 진삼의 외침이 먼저 장터를 뒤집었다. 출구로 몰리던 부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경매는 없다 하지 않았소. 그래서 비밀 경매입니다. 늦으면 표지도 못 봅니다. 값은 얼마요? 진삼은 코웃음을 쳤다. 값부터 묻는 분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돈 많은 자들의 자존심이 제대로 긁혔다. 비단 옷을 입은 상인들이 앞다투어 동쪽으로 달렸고 그들의 호위까지 뒤를 따르면서 장터 한복판에 커다란 물결이 생겼다. 경비대장은 그들을 막으려다 칼자루에서 손을 뗐다. 혹시라도 성주의 귀빈을 베었다가는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갈 판이었다. 지하 입구로 가던 경비의 절반이 동쪽 병기고로 빠져나갔다. 단상 아래에 쪼그려 앉은 아랑이 감탄했다. 총괄님은 거짓말할 때 눈도 안 깜빡이네요. 거짓말이라니. 저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을 알려준 것뿐이다. 거기 원본이 없으면요? 저들이 직접 확인하고 없다고 소리칠 테니 나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지. 진삼이 턱으로 경비대장을 가리켰다. 사내의 허리에는 서문 세패와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그동안 너는 저걸 가져와. 아랑의 눈이 반짝였다.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공짜로 할게요. 내가 언제 돈 준다고 했느냐? 대답을 들을 때는 이미 아랑이 사라진 뒤였다. 경비대장이 동쪽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동안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사내가 허전함을 느끼고 아래를 보았을 때는 쇠패와 열쇠가 아랑의 소매 속으로 들어간 뒤였다. 아랑은 사람들의 어깨와 술의 난간을 징검다리 삼아 중앙 비무대로 날아갔다. 백대여, 받아요. 열쇠 꾸러미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베가리는 목에 쇠고리가 채워진 병사 6을 등진 채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가 겉면으로 창 2자루를 걷어낸 뒤 왼손을 뻗자 날아온 열쇠가 정확히 손바닥에 들어왔다. 쇠고리마다 자물쇠가 다릅니다. 이들의 물건은 어디 있소? 서쪽 창고에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베가리는 첫 번째 자물쇠에 열쇠를 꽂으며 말했다. 물건은 나중에 찾을 수 있소. 지금은 사람부터 내보내시오. 아랑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훔친 물건은 반드시 되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지만 쇠고리 안쪽으로 피가 뱃목을 보고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자물쇠 6을 차례로 풀었다. 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승강틀과 이어진 쇠줄도 하나씩 힘을 잃었다. 그 시각 서문 지하에서는 비영이 구출한 사람들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계단 위에는 소명이 서 있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서문각을 등에 업고 양팔로 부상한 아이 둘을 받치고 있었다. 대검은 등에 맨 노인의 몸과 겹쳐 뽑을 수조차 없었다. 문 밖에서 시위를 튕기는 소리가 났다. 서문 위에 쇠사슬을 당기던 병사가 손등을 움켜쥐었다. 이어 날아든 두 번째 화살이 도르래 줄을 끊었다. 지금입니다. 진백이 안쪽 빗장을 두 손으로 밀었다. 굵은 핏줄이 목 위로 솟고 문짝이 한 자쯤 벌어졌다. 소명은 아이들을 먼저 틈 밖으로 넘겼다. 진백, 사람부터 세어라. 16입니다. 계단 아래에서 비영이 마지막 아이를 업고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 더 있다. 17입니다. 비영 교관님. 진백은 즉시 숫자를 고쳤다. 서문이 절반쯤 열렸을 때 성벽 경비 6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소명은 등에 업은 서문각을 진백에게 넘기고 대검을 뽑았다. 잠시 부탁한다. 좁은 계단을 가득 메운 검신이 첫 창 두 자루와 부딪혔다. 소명은 초식을 펼치지 않았다. 무거운 검과 어깨를 함께 밀어붙였을 뿐인데 앞줄의 두 사내가 뒤로 튕겨나갔다. 세 번째 경비가 옆으로 몸을 틀어 포로를 찌르려 하자 검의 옆면이 그의 가슴을 후려쳤다.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벽에 처박혔다. 소명이 남은 셋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쫓아오면 죽는다. 큰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피 묻은 대검 끝에서 방금 떨어진 돌가루가 그 말의 무게를 대신했다. 한 명이 먼저 칼을 버렸다. 나머지 둘도 병기를 내려놓고 벽에 붙었다. 소명은 그들을 굳이 베지 않았다. 사람을 내보낼 길을 여는데 6의 목숨까지 거둘 필요는 없었다. 그가 서문 밖으로 물러나 서문각을 다시 업은 순간 복도 끝에서 쇠못이 날아왔다. 교두 장필락이었다. 양손 가득 쇠못을 낀 그는 달아나는 포로보다 아이를 업은 비영을 먼저 노렸다. 죽은 제자는 다시 구하면 된다. 비영은 등에 업은 아이를 안쪽으로 감싸며 몸을 틀었다. 세 개가 그녀의 소매를 스쳤고 남은 둘은 소명의 대검에 부딪혀 불똥을 튀겼다. 장필락이 두 번째 쇠못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손을 뻗었을 때는 제갈진이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놈들은 입도 참 길어. 장필락은 놀라면서도 포로들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5개의 쇠못이 뿌려졌다. 제갈진의 손끝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허공을 가르던 쇠못 하나가 방향을 거꾸로 틀었다. 장필락은 목에 박힌 자기 암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머지 쇠못은 푸른 뇌기에 감긴 채 힘을 잃고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제갈진은 쓰러진 교두를 넘어 추격대 앞으로 걸어갔다. 갇힌 사람을 다시 잡으러 온 놈만 남아 누구도 남지 않았다. 교련병들이 병기를 내던지고 양쪽 복도로 달아났다. 그때 동쪽 하늘이 검은 연기로 덮였다. 구사량이 기록고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사형. 아랑이 타오르는 누각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 안에 각 문파 원본이 다 있대요. 소명의 시선도 불길로 향했다. 철학문에서 빼앗긴 초식과 사부들이 남긴 글이 그 안에 있을지 몰랐다. 등에 업힌 서문각의 숨은 거칠었고 성문 밖에는 아직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제갈진이 물었다. 갈 거냐? 소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좋아. 그럼 뛰어. 망설임은 거기까지였다. 아랑과 베가린이 쇠고리에서 풀려난 6을 데리고 합류했다. 지하 감옥의 17가지 모두 23이었다. 도겸은 산기슭에서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렸다. 사람의 등을 노리는 활과 봉화통만 부수어 추격의 발을 묶었다. 베가린이 마지막으로 성문을 나왔다. 불길 너머에 구사량의 흰 장포가 언뜻 보였다. 잘린 왼쪽 소매가 검은 연기 속에서 펄럭였다. 베가리는 검을 털어 칼집에 넣었다. 다음에는 소매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황목진 북쪽 폐사에 도착한 뒤 진백은 사람들을 줄 세우지 않고 직접 돌아다니며 다시 셌다. 23입니다. 모두 왔습니다. 걷지 못하는 7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던 아이도
빠지지 않았다. 배가리는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 하나를 찾아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렸고 뺨도 야위었지만 황목진에서 본 벽보의 초상과 같은 눈이었다. 장문혁이 맞소?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황목진에서 어머니를 만났소. 장문혁의 입술이 떨렸다. 그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빼앗긴 장봉도 불탄 비급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러니 살아서 직접 답하시오. 청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눌러 참던 울음이 새어나왔다. 백병규범의 원본은 한 권도 가져오지 못했다. 대신 그 책을 만들기 위해 붙잡혀 있던 23사람이 살아서 나왔다. 제갈지는 그날의 손익을 더 따지지 않았다.